과거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좀 아주 크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좋은 거는 미리 또 선반영을 하지만 나쁜 것도 먼저 반영하면요. 맞아. 현실화됐을 때는요. 정반대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인플레 리스크는 조금씩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올해는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좋았지만 저는 이게 좀 바뀐다고 봐요. 내년에는.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요. 네. 마침 또 오늘 그 중요한 날 네. 오셔가지고 FOMC 회의에서 이제 예상대로 좀 약간 매파적인 그런 네, 이제 결정이 맞아요. 좀 내려졌죠. 네. 일단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미리 이제 반영은 됐죠. 사실 이제 나스닥이 빠진 것도 있는데 이제 지금 150억 달러를 이제 푸는 걸 줄이는 거죠. 150억 달러씩을 줄이는 게 지금의 현재 스탠스인데 이제 이번 FOMC에서는 그걸 더 올려서 한 달에 이제 300억 달러씩 그 이제 지출을 줄이겠다.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이 나와버렸고 이 속도면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근데 아무도 모르는 투자자는 없었어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알려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게 그럼 금리는 어떡할 거냐. 점도표를 봤더니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내년 3월 정도, 아니 내년에 3번, 세 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하는데 점을 좀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상하는 쪽에 많이들 찍혀 있고 그래서 근데 주식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악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도 시장은 나스닥이 급등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미리 매를 맞은 게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악재가 오히려 노출이 되니까 시장은 이제 반대로 상황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상한 경로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제일 긴장했던 게요. 갑자기 이제 그런 점도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이 급나가다가. 그래서 이거 예상 수준은 나왔나 보다. 근데 이제 바짝 긴장했던 건 파열 의장 입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또 괜히 이상한 말 나와버리면 그렇지. 예, 무너지는데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냥 예상했던 수준의 대답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뭐 내년 말이면 좀 괜찮아질 거다. 맞아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란다. 그 뭐지?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테이퍼링 할 때 금리 인상은 안 한다. 이렇게 선언도 해버렸고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 연준이 지금 자산을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실 언젠간 정상을 해야 되거든요. 매각이라고 하는데 자산 매각도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럴 계획은 아직 없다. 이게 좀 두려워 있어요. 사실은 자산 매각까지 해버리면 그렇죠. 진짜 긴축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게 없어서 시장이 이제 안도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최근에 한두 달 정도 계속 그때부터 FOMC가 오미크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들이 오미크론과 별개로 우리는 긴축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물가 지표가 막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대비는 하고 있었어요. 아, 긴축하겠구나. 세게 하겠구나. 그래서 바짝 미리 얼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얼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이미 얼어 있었기 때문에 별달리 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오히려 저도 사실 나스닥이 그렇게 오를 줄 몰랐거든요. 아니 사실 나는 그 며칠 전에 이거 뭐 시장이 예상되는 정도 나오고 그냥 긍정적으로 상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싸게 떨어지는 나스닥 주식을 좀 샀는데 어제 보니까 8%까지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그러고 1시 반쯤 그냥 딱 잤어.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플러스 1%가 돼 있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긴축 이슈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많이들 주식 던지신 분도 계실 거고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시장은 좋은 거는 미리 또 선반영을 하지만 나쁜 것도 먼저 반영하면요. 맞아요. 현실화 됐을 때는요, 정반대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오히려 해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몸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FOMC 리스크는 좀 완화됐고, 그리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점도표 찍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뭐 금리 몇 번 이렇게 의원들이 찍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은요 바뀌어요. 맞아. 내년에 또 몇 명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권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점도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 네, 점도표로 된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점도표에서 내년에 뭐 예를 들면 금리를 3번 올린다고 해도요, 실제로는 거의 한 번 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연준은 되게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점도표는 예측이잖아요. 근데 실제 파웰 의장은 현행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 당시. 그럼 내년 만약에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내년 6월의 금리 인상, 이걸 유력하게 보는데 내년 6월에 물가랑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렇지. 예, 그때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되면요,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엔 점도표는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3번 올릴지 2번 올릴지 1번 올릴지 몰라요. 근데 시장은 3번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였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2번 올려보세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거는. 금리 2번 올리는 게 악재가 아니라 3번 올리는데 2번 올린 거예요. 그렇지. 기대치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밑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점도표 자체는 이거는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후반에 뭐 ECB도 그렇고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도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뭐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예정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우리나라한테는 좀 부정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유로화가 너무 약했어요. 그렇죠. 달러는 강했고 유로화가 강해져야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 뭐 경기가 좀 미국보다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영란은행도 그랬고 ECB도 마찬가지였어요. 긴축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영란은행도 저번에 금리 올릴 줄 알았는데 동결해 버렸고, ECB도 미국은 이제 긴축 스탠스를 내비쳤는데 ECB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에요. 예. 그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언급을 하니까 유로화는 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져 버리고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럽은 좀 긴축으로 가야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미국과는 달라요. 미국은 이제 긴축으로 하니까 많이 긴장을 했지만 유로화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이 어쨌든 긴축 시그널, 그러니까 이 ECB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금리 올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ECB도 금리 인상 얘기를 만약에 꺼내잖아요. 그럼 이건 두 가지 효과거든요. 유럽 경기 생각보다 괜찮나 보다. 나쁘게 안 보는구나. 이게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긴축으로 가니까 유로화가 공급이 줄겠죠. 유로화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유로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달러 가치가 약해지니까 원화도 강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로화가 강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 ECB에서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뭐 우리가 항상 금리 인하하는 걸 더 선호하지만 미국과의 그 약간의 상대 비교에서 보면은 유럽도 좀 이번에 긴축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긴축으로 이제 발을 내딛었는데 유럽은 더 멀어져 버리면 환율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ECB는 좀 긴축적으로 가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 근데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본은 경기가 워낙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리기 쉽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일본은 물가가 굉장히 낮아요, 여전히. 거기는 계속 디플레이션 디플레이를 걱정해야 될 시기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정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은 좀 글로벌 흐름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별개로 보시고 영향을 거의 안 줄 것 같고, ECB와 영란은행이 긴축 쪽으로 가는 거를 여러분이 긴축하니까 악재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좀 좋은 호재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모든 거에는 또 변수가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도 지금 이렇게 좀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고. 근데 지금 뭐 유럽도 독일도 뭐 사상 최대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에.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모든 이제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좀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뭐 연준 의장도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뭐 그렇죠. 일시적이라고 했다고 말 바꿨다고. 근데 연준 의장을 너무 탓할 건 아닌 것 같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일시적이 아닌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인정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책을 이제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긴축적으로. 그래서 그 자체는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건데, 이제 시장은 이제 어차피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이 고인플레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꺾일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의미 있는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데이터가 발표될 것 같다. 그 긴장을 했죠, 사실은. 그날 저녁에. 근데 봤더니 거의 예상치에 나와서 오히려 시장이 좀 환호를 했는데, 근데 진짜 높게는 나왔어요. 예,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예상이 좀 부합해서 시장에서 뭐 크게 뭐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수치에 너무 이제 어쨌든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감을 좀 많이 찾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좀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 좀 안정된다는 투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FOMC에서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 이상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내년도가 얼마냐면요. 2.3%입니다.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가 2%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면은 거의 부합을 해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만약에 그 전망을 한다는 건 인플레가 이제 결국엔 내년 하반기부터 좀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완화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원자재거든요. 근데 원자재가 결국엔 좀 하향 조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꺾일 걸로 보고 또 공급망 이슈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컨테이너선 뭐 이렇게 그 항만에서 배들이 막 적체 현상 보여가지고 그랬죠. 난리가 났는데 물론 아직도 그게 풀린 건 아니지만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언제까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또 정상화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인플레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높은 수치 맞는데 이게 정점에서는 좀 꺾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망으로 바탕으로 한다면 내년에 어쨌든 인플레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우려를 할 필요는 저는 그러니까 올해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인플레가 너무 커졌는데 그 부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배경에는 어쨌든 사실은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 그렇죠. 이게 저는 컸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뭐 오미크론이 확산은 되더라도 그 약간 강도는 점점 약화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급은 정상화 될 수 있으니까 인플레 리스크는 조금씩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그 끝없이 올라가던 유가가 확 한 번에 꺾여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또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너무 좀 그러니까 이 치명률은 좀 낮아졌지만 너무 확산세가 빠른 거 아니냐.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산세가 너무 빠르니까 이러면은 또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공포심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델타 변이보다도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어쨌든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증으로 이게 전염될 위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행이고 뭐냐면 이게 사람이 걸렸을 때 내가 죽거나 중증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으면요 불안해서 밖을 못 따라다녀요. 예, 뭐 물론 격리도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사람들은 지난 1, 2년간 갇혀 있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중증으로는 안 가? 격리해? 이러면 사람들이 또 백신을 지금 맞았잖아요. 좀 자신감 있게 그래도 외부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처럼 작년 처음 코로나 사태처럼 막 셧다운 들어가고 올해 9월인가요? 그때 말레이시아 같은 데 동남아 퍼져가지고 델타 변이 셧다운 시키고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과거처럼 공급망, 전 세계 경제를 완전 망가뜨릴 것만큼의 셧다운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졌다. 그리고 먹는 치료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거랑 굉장히 다른 점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좀 아주 크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시장을 계속 억눌렀던 이제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 뭐 다 끝났으니까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의 흐름이 이제까지 계속 눌러왔었던 요소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앞으로 네. 계속 나갈 것이냐 이제 다시 그 상승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 뭐라 그럴까 이제 사실 이제 모든 FOMC 회의 이후 그날보다는 사실 다음날 네, 다음날 그 반응이 진짜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저는 어쨌든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냥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나쁘다 이걸 떠나서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특히 나스닥이 이제 환호를 했지만 그러나 그건 좀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일부 있어요.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미국은 긴축 시그널을 던졌고 이게 성장주들한테는 좀 불리한 여건은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저는 좀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경기 민감주들이 좀 한번 부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주나 성장주가 갈 때 민감주들이 되게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오프닝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좀 부진했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경기 민감주나 이런 기업들이 한번 좀 부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고성장주들은 좀 늘어지고, 근데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후에는 또 한번 저는 레벨업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다만 한두 달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이건 그렇지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한국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국은 이미 매를 먼저 맞은 국가입니다. 그죠. 한참 두들겨 맞았죠. 예. 뭐 긴축 이슈가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한국은 또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바짝 긴장해가지고 미국이 20% 오를 때 우리나라는 고점에서 10%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부진해도 한국은 저는 오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미 12월 달에 그걸 보여줬잖아요. 미국 빠질 때 한국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오히려 한국은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뭐 긴축을 하건 간에 이걸 확정짓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근데 이미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냥 악재가 노출되면서 이제 운신의 폭이 좀 커진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새 삼성전자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으로. 예. 아니 이제 나스닥이 한 2, 3일 FOMC 전에 막 빠질 때 삼성전자 안 빠지고 버텨버리더라고요. 그 요즘은 좀 헷갈리는 게 네. 어떨 땐 커플링, 어떨 땐 디커플링. 맞아요. 예.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 방향은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삼성전자에 차지하는 그 우리나라의 위치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건 사실 반도체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도 좋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가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해주면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랑 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결정했잖아요. 그럼 위안화 강세 요인이고, 보통 중국이 저렇게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 통화가 강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 환율도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조금 더 미국과 좀 차별화되면서 12월까지는 조금 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죠? 작년에는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1등이었는데 네, 그 상승률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거의 뭐 하위권. 꼴찌, 거의 꼴찌.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다시 한번. 근데 실제로 11월 중순부터요. 지금 이제 12월 한 절반 됐잖아요. 최근 한 달은 한국이 1등 했어요. 최근 한 달은, 물론 이제 그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이번에도 보니까 이 수급이 조금만 받쳐주면 휙 올라가잖아요. 대형주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새로운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외국인밖에 없으니까 외국인이 과연 언제쯤 들어와 줄까. 아마 이게 가장 큰 맞아요. 저희가 될 것 같은데. 네. 환율이 가장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 환율이래요. 일단 첫 번째가 그만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실 원화가 너무 약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원화가 막 1,100원 깨지고.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원화 강세 이어지나 싶었는데 그 후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 사실 아니었고,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되게 좀 힘들어 하셨던 게, 뭔가 원화 약세만의 독특한 요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어. 아니 오히려 수출은 저번 10월인가 11월 될 때가 역대 최대 나왔잖아요. 아니 펀더멘탈은 좋은데 자꾸만 환율은 반대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위안화가 강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반대로 가고, 위안화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원화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안 맞다 보니까 환율 예측도 마치 뭐 그냥 무의미해진 것처럼 움직였는데, 결국 여기서 1,180원이 이 방향에서 1,150원까지 내려가느냐, 다시 1,200원을 뚫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1,200원 넘을 거라는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다, 올해 내년 상반기에 좀 강세장이 펼쳐져서
환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일부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적어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환율은 떨어진다고 봐요.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엔 올해는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좋았지만 저는 이게 좀 바뀐다고 봐요. 내년에는 성장률 면에서도 미국보다는 신흥국하고요. 유럽이 더 성장률이 높게 나와요. 독일이 성장률이 올해 2점 몇 % 정도 되거든요. 내년 성장률이 4%가 넘어요. 아, 유럽이? 예상이. 네, 미국이 4%거든요. 근데 유럽 전체가 한 4.3% 정도.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률 더 높은 쪽이 통화 가치가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반대였지만 내년엔 달러가 약해질 요인들이 분명히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하고 그런 조건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연결돼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들이 이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들 기업들이 내년에도 수출이 잘 되면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를 유지하겠죠. 그러면 달러가 계속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전망도 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년에 원화는 정확한 시점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